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또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수사가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내내 열리고 또 탄핵 심판까지 숨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뒤 9시 30분입니다. 약 30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특검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합니다. 3주 만에 재소환인데 앞서서 한 차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어찌 보면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또는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검이 다시 소환을 하고 또 소환을 하는 게 그냥 뭐 지엽적인 거 몇 가지 물어보려고 대한민국 1위 기업의 이 사실상의 총수를 부르는 건 아닌 것이고 그동안에 지난번 한 3주 전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뒤에 공정위, 검감위, 금융위도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또 공정위 위원장이나 전 또 부위원장 이런 분들을 또 소환해서 조사하고 전 청와대 또 경제금융비서관도 또 조사하고 이런 보강 조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기각됐던 그 국민연금의 합병 지원 사실 그것과 별개로 또 공정위를 통해서 또 삼성에 지원했다는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확인되고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청구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뭐 특검으로서는 또 막바지 수사가 탄력을 받고 또 대통령 대면 조사도 또 힘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 이번 다시 또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 대면 조사도 어렵지만은 특검의 수사 전체가 여론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만큼 이제 어떤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의 사유가 뇌물 수수한 혐의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일단 특검이 소환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자진해서 출두를 했었잖아요.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일단은 외피적으로 볼 때 최 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일단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하나의 수순으로서 그 부분 좀 해소가 됐고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 역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 수사를 보강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재소환을 할 것이고 이 재소환의 결과 이번 주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아까 뭐 조 의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가 삼성 SDI의 그 주식을 처음엔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500만 주를 줄였다라는 게 이게 의혹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최 씨한테 부탁을 하고 최 씨가 이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에서 이렇게 간 구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 수사의 보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어떤 청탁관계, 부정청탁관계와 대가성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가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특검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환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서 만약에 영장 재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뭐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난달 19일인가요?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난항에 부딪힌 게 사실이었거든요. 게다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안 됐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고 이런 것에서 특검이 이제 하나의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을 받았다는 당사자들,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특검으로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로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는 것이
특검 개시 23일 만에 소환을 했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또 3주 만에 대략 한 21일 정도 만에 다시 소환을 하는 이런 형국인데 기업 총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사상 최초가 되는데 그만큼 특검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쫓기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밝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2015년 8월에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지원을 220억 원 규모의 컨설트 계약을 했고 여기에서 송금을 35억을 했지 않습니까? 이 35억이 뇌물이냐 아니면 강요냐 이거에 대해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요와 공갈의 피해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서 보답인데 이것이 2015년 7월 청와대 독대에서 청와대가 삼성에 어떤 대가성, 특혜를 줘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합병 목적에 부합되게 해줬다.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삼성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여러 명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또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또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중종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뇌물과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에서 또다시 기각이 된다면 특검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것은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약 2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특검 현장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의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제 1차 때 소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주변 분위기가 조금 뜨겁습니다. 경찰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만큼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분위기가 좀 뜨겁게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지난 12일에는 있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시민들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또 많은 취재진들이 특검 사무실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삼성 사옥 현장에 그 한지희 기자를 통해서도 삼성 측의 분위기도 좀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좀 재소환하기로 하면서 당혹감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지난달 12일에 한번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삼성 측으로서도 굉장히 좀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긴장감이 감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현장에서 구속 여부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구치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때 표정을 보면 이걸로 이제 좀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까지도 느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재소환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한 지 지금 한 달여 만에 또 한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구속 가능성까지 좀 점쳐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사무실 현장에 보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취재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탄 차량이 들어오기만을 좀 기다리는 모습도 현장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긴장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좀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송구스럽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아주 짤막한 말을 남기고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들어갔던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특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표정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 합병 지원의 대가라는 의혹을 아직 벗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조 의원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라는 황성수 전무 같은 경우 이제 승마협회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어떤 뇌물죄 전반적인 큰 틀의 조사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정유라 씨에게 말 관련 지원, 승마 지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찌 보면 큰 틀에서보다 좀 작은 부분을 좀 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 발부에 좀 무게를 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특검은 승마협회 회장단을 한화가 맡아서 운영하다가 그랬죠. 삼성이 맡아서 넘겨받아서 운영하면서부터 이제 삼성과 최순실 씨 그를 통한 이제 청와대와 연결 고리가 만들어졌고 그 네. 고리를 통해서 협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도와줌으로써 그 뒤에 삼성의 여러 가지 특혜성 조치를 받아내는 그런 대가 관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서 일단 먼저 박상진 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죠. 전무를 지난번에 조사해서 예. 일정 부분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죠. 네. 비덱 스포츠하고의 계약이라든가 그 중에 또 일부 또 수십억을 집행한 거 네. 그렇죠. 이런 것들 그게 또 다른 승마협회에 소속된 일반 선수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정유라 개인을 위한 맞춤형 그렇죠. 지원이 결과가 됐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는데 이제 네. 삼성 측에서는 그거는 대통령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청와대 측에다가 무슨 뇌물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장단을 맡고 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예. 청와대 측에서 이제 말하자면 좀 닥달을 해서 말하자면 법적인 용어로 보면은 좀 강요를 받아가지고 예. 했던 것이지 우리가 삼성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사전 뇌물성 어떤 지원을 했던 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근데 죄송합니다. 네. 특검이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바로 박영수 특검 본인부터 해가지고 특검팀 전체가 우리 애둘러서 안 가겠다. 핵심은 대통령이고 혐의는 뇌물죄다. 그렇죠. 고리는 최순실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인가 국민연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다시피 처음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의 뇌물 혐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네. 국민연금을 통한 입증이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되면서 힘을 잃어가지고 이번에는 공정위를 통한 삼성 지원 쪽으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단서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승마협회 관련도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삼성의 이제 대응 논리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공정위가 삼성을 봐주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공정위가 만든 규정에 그런 것이 있었다. 원래부터가 신규 출자 금지 제한 제도의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공정위가 만들었는데 예, 그거에 예. 따라서 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500만 주 처분한 것뿐이지 예. 뭐 이렇게 공정위가 하라고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1000만 주를 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500만 주 깎아줘 가지고 봐줘서 한 게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오늘 재용 부회장이 출두하게 되면은 특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법리 다툼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9시 30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뒤이어서 10시에는 이제 말씀하신 박상진, 황성수 이 두 인물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날 30분 차이로 이제 같이 소환을 한다는 거는 어떤 대질 신문 가능성까지도 어떻게 열어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지 신문을 할지 안 할지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좀 의심이 가는 게요. 특검이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은 아까 우리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5억 송금을 계약을 파기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해 9월인가요? 지난해 9월에
어떤 신문, 특정 언론, 뭐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등에서 그 최 씨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면서 이게 본격화된 건데. 예.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삼성이. 그러면서까지 이제 최 씨 쪽에 자금을 댄 것으로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데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말씀처럼 삼성진 박성진, 네. 박상진 삼성전자 박상진이요? 사장 이분이 이제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잖아요. 황성수 정부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고 네. 이 사람들 소환하고 이 사람들이 독일까지 건너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장시호 씨가 임의로 제출한 그 태블릿 PC에도 이러한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삼성이 발벗고 나선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국민연금이 그 이제 청와대 지시를 받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문영표 장관도 구속되고 이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달 19일 날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된 이른바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1,000만 주만 SDI가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물산 주식을 그 다음에 김학현 부위원장이 지시를 다시 해서 500만 주를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공정거래위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볼 때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 이런 것 했다라고 보는 게 너무 우리 상식 정황상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분명히 이거는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다시 기각되면 정말 이 특검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다시 재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특검이 지금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2015년 5월 26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7월 17일 날 이것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7월 25일 날 그 8일 후죠.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2015년 8월에 삼성이 정유라 선수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225억 원의 금액 컨설팅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30억을 먼저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협조를 해주고 네. 그 사이에는 최순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의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35억을 지불을 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를 통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정유라 씨에게 비타나 5라는 명말을 이것을 제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뇌물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제3자 뇌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특검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하고 경영권 승계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삼성 측에서는 이것이 청와대라든가 정부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것들을 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할 수 없이 이것이 준 것이지 우리가 합병을 하는 어떤 대가로 그러나 이제 특검에서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딱딱딱 일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지난번에 충분히 이것을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외에 추가적인 것을 지금 많은 사람 그리고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구체적인 어떤 팩트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박상진 회장, 황성수 부회장 이분도 다 피해자로 불렸다는 것은 네.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구속이 영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밑에 실무자들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뭐 전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바대로라면 약 한 2, 3분 전쯤에 서초동 삼성 사옥을
이재용 부회장이 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서초동에서 대치동까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대로 9시 30분쯤이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모습은 지난 1월 12일에 특검에 출석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주변에 시민단체들의 항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었고 현장에 취재 기자들도 몰려서 여러 질문을 하는 모습을 함께 봤었는데요. 이번에 재소환될 때 마찬가지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 때보다는 표정이 더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 역시 이제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의 통제선을 만들어 놓고 현장의 질서를 좀 관리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2일 날 특검에 출석을 해서 밤샘 조사를 받았고요. 16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16일 날 그리고 18일 날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고 그날 밤샘 대기를 구치소에서 네. 했고 그 다음 날 새벽에 1월 19일 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다소 표정이 긴장이 좀 풀린 듯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16일 날 이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시했던 주요 혐의는 뇌물 공여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재소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22시간이 넘게 이제 마라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소환에서는 과연 얼마나 또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지 이 여부 역시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특검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향후 신병 처리는 또 어떻게 될까도 또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성을 특정을 해서 이 정유라의 말을 지원한 거잖아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이거는 삼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기업이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다들 설명하고 계십니다만 단순하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얼마 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등장했던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공정거래위와 금융위원회도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혀 대가성이 없이 단순하게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은 네.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삼성의 측의 설명에 의하면 아무런 하자 없이 다 상법이나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새삼스럽게 제기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진술들과 증언들이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지금 추가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이 39건까지 발견이 됐어요. 거기도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가 깨알같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완전하게 강요에 의한 것 때문에 냈다라고 보기에는요. 법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아까 지금 명마 이름도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말 이름도 또 나와요. 블라디미르란가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 이름도 많이 나오던데 말도 어렵고 어쨌든 이런 걸 과연 그렇게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강요에 의해서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200억 정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2015년도 7월 이후에 또 사장이 건너가고 거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단순히 강요에 의했다고 보기에는 이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기로 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없다면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법리도 그럽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논리적 인과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 좀 안 된다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특검은 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다시 확보했다라고 입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무릅쓰고 이제 오늘 부르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을. 그래서 이 구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죄인 것도 아닌 것이고 불구속을 했다라고 무죄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 전반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이 특검의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단순하게 도주와 증거 인멸에 우리가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닌 거죠. 지난번에 법원이 기각할 때도 그런 이유만 된 건 아니었어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건데 웬만큼 조사한 거예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그쪽에서 못해서 안 한 것이고 일정이 유출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서 사실상 거부한 거거든요. 영장도 집행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지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에 대해서도 특검이 어쨌든 소환하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특검이 아마 영장 재청구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재소환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그러니까 3주 동안 도대체 뭐를 보강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에서도 관련된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종 그 특검이 새로 잠시만요. 현장에서 벌써 도착을 했군요. 이제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지금 특검 사무실을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보다 더 출자 문제로 통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다 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최씨 일가 지원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권 승계 최씨 일가 이용하신 건가요? 대통령에게 직접 드리신 겁니까? 네, 역시 이제 취재 기자들의 의혹 관련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그냥 굳은 표정으로 일관을 하다가 두 번째 출석과 관련해서 어떤 심경이냐라는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진술했던 것 역시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역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금방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 19분쯤에 이제 특검 서초동 사무실 출발해서 특검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한 7분 정도 사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입니다. 역시 이제 취재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다 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최씨 일가 지원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권 승계 최씨 일가 이용하신 건가요? 대통령에게 직접 드리신 겁니까? 네, 역시 이제 준비해온 듯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플래시가 많이 터지고 취재 기자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재소환이다 보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치소에서 그때 당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나올 때 가서 이제 표정과 비교 상반되는 표정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심경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최대 기업의 오너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을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재소환이거든요. 삼성그룹이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니까 지금 부회장입니다만 실질적인 회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이제 구속 여부가 더 관심에 집중되는 건데 지금 아무튼 지금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진술 이런 거로 볼 때는 뭔가 대가성을 가지고 지원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의심적이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야 뭐 최종적으로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로 볼 때 단순하게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말을 사주고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뭐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얘기할 정도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다 했었어야 되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자꾸만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도 국가기관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하기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네네. 아무리 삼성을 이해하려 한다 해서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특검에서 재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알 수가 전혀 없죠. 영장 실질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또 뭐 삼성 측의 변호인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또 법리를 내세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충분히 그러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현님 저 표정 어떻게 보셨나요?
그 지난번에 새벽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표정은 밝았지만은 그 자택으로 바로 못 가고 저 사무실로 직행을 했어요. 그랬죠. 그게 여전히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바로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후속 대책 논의하고 했는데 그랬죠. 그때도 이미 특검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고 재청구 영장 재청 보강 조사 해가지고 재청구할 가능성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은 구치소에서 불구속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또 그 안도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 보강 수사와 재청구 영장 재청구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네네. 지금 이제 최성열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의 그 기업의 일반적 관행상으로 보면은 특검이 충분히 그런 뇌물성 대가관계 그 심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문제없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시기에 국가 최고 실권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딱 마음먹어버리면은 네. 법적 잣대에 여러 가지 갖다 대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법이 완비가 안 돼 있는 제도가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수많은 편법 또는 위법 때로는 탈법까지 동원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모든 그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거는 문제 삼겠다 하면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제동 걸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인정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마음먹으면은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검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건 네. 대통령이 인정을 해서 허용이 됐던 거고 허용하는 방법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묵인 또는 네. 지원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혐의를 딱 거기에 두고서 네.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1차에서는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는데 네. 그거는 그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거기다 삼성 측의 이 변호인이라는 그렇죠. 것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판사들도 아마 고개가 끄덕끄덕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도 새로운 보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을 하긴 했는데 네. 보면은 그 혐의 내용이 안종범 수석이 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이야기하고 그 비서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야기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하도록 했다라는 혐의인데. 네네. 근데 그 경제금융비서관은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법리를 정확하게 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혐의가 아주 그 분명하고 무거우면은 네. 그 중간에 그 공정위에다가 소위 말하는 압박을 했다라고 이렇게 혐의를 두고 있는 그 비서관이 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인이었나? 조사를 받았을까 하는 네. 부분이 그 고리가 좀 약한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얼핏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실관계 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삼성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특검이 이 영장 담당 판사를 설득하려면은 네. 정말 뚜렷한 물증과 그 확실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각했던 그 판사의 이야기도 보면은 예. 양쪽 다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특검이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데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삼성 측이 불구속 사유를 이야기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벽을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해가지고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가 네. 특검의 핵심 관건이 되겠고 거기에 오늘 이제 이정 부회장 신문 결과가 거기에 또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나눠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래 보이는 이제 화면이 지난번에 첫 번째 소환했을 당시의 모습이고요. 지금 큰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소환이 됐을 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요. 네. 그때 했던 이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소환을 했을 당시에는 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심껏 오늘도 성심껏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멘트에도 어떤 또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오늘 도라면 도라는 것은 이제 동일보조사인데 예. 지금까지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진실을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하리라고 봅니다. 뭐 옆에 변호사도 대동을 하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네.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각 사유가 됐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율은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팩트는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라든가 네. 130조의 제3조 뇌물죄 해서 토탈 뇌물 액수가 총 430억으로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데 검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204억이고 그리고 코레스포츠, 비덱스포츠죠. 여기에 35억이고 최시조가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지원했다는 거. 네. 총 이 430억이 뇌물로 볼 것이냐, 대가성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이것은 뭐 지난번과 지금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특검의 미묘한 전략이 지금 보이는 것이 두 가지로 본다고 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될 경우에는 네. 박상진 회장, 그리고 황성수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미래전력실 사장 이 세 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지금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4명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렇게 또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단, 회장단,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몇백억 정도는 밑에 사장들이 정결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결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네. 지난번 특검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라는 것은 지난번과 똑같은 지금 답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랬을 때 예. 박상진, 황성수, 장충기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네.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 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직접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수사와 그 진행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달 23일까지 최종 준비 서면 제출하라 하면서 양쪽에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변론 일정이 나올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증인 신문 부분 또 필요하면 추가로 또 증인도 요구하는 부분 예. 또 여차하면 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가지고 또 새 대리인단 뽑자고 또 제기할 부분 또 대통령께서 직접 당사자로서 출석할 수 있겠다 변론길 잡자 하면서 또 협상 특검하고 날짜 협상하듯이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예. 3월 13일 이후로 넘기는 시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관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일부 이렇게 특검이라든가 검찰에서는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고영태 씨 관련된 또 녹취가 나오면서 그렇죠. 또 공방의 여지가 한 좀 2,000여 개 녹취 파일 그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일부라고 하지만 네네. 의미 있는 거라도 하나씩 따져보자라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또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것도 굳이 하셔버리 될 텐데 지금까지의 이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보면은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결정 내리기도 힘들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7명의 수적 하자 때문에 공정성 승복하지 않는 쪽에서는 끝까지 문제 삼을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헌재가 어떤 결정 선고를 하든 그걸로 큰 틀의 이 논란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위고 예. 또 헌법적 기능인데
7명 숫자 때문에 구조적인 하자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걸로 이렇게 이런 논란이 또는 갈등과 분란, 혼란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정폭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있어나 마나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위상에 존립의 위기감도 느끼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8명이 있을 때 1명 모자라는 8명이 있을 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 방침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리인단 쪽에서 뭐 증인을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네. 또 뭐 대리인단 전체 사퇴 이야기를 한다든가 대통령 출석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제 보고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7명으로 재판하는 그런 그 구조적 난관으로 떠넘기지는 않고 네. 그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분위기는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 대통령이 정말 출석하겠다고 이번 주 중에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날까지 양측에 국회와 이제 이 대통령 측에 요구를 했잖아요. 최종 준비서면을 내라. 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사실상 그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용 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워낙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네. 23일까지 최종적으로 종합준비 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헌재는 23일 날 양측에 그걸 받아보고 3월 13일 날 전에 해야 된다면은 통상 2주 정도 걸린다며요. 뭐 판결을 쓰는데. 네. 그럼 이제 빨리 그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23일까지 하려 하는데 지금 질문처럼 대통령이 최종 변론길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헌재가 그걸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권리라고 얘기할 텐데 네. 물론 그 헌재법에 의하면은 2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예. 두 번 다 거부를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설령 최종 변론길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헌재법에 의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겠다는데 그걸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로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3월 13일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럼 이제 7명이서 재판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참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규재 TV 인터넷 매체 그때 인터뷰할 때만 해도 헌재에는 출석할 뜻이 없다. 특검에는 출석해서 조사 받겠다, 대면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논리를 지금 사실은 좀 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계속 바뀌는 부분 때문에 비판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대리인단 측에서는 신속성과 공정성에서 공정성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신속성에 무게에서 빨리 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양측 간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준비서면 23일까지 내라는 것은 헌재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영태 씨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재판을 하다 보면 애초에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고 딜레이의 경우도 있고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헌재 출석을 하면 불리한 것이 저는 훨씬 많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것을 3월 13일 이후로 넘기게 될 어떤 전략은 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것은 공정성이 무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헌재 재판에서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이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력이라고 보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맥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서로의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심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제 됐다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재판의 양상인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23일 날 마지막 준비서면을 내지 않으면 네. 헌재에서도 이걸 내지 않은 걸 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당한 비판이 있을 텐데요. 근데 헌재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객관적 사실 분석만 하고 앉아 있는데 네. 헌재가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특검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하고 이제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충분히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특검도. 그래서 이제 23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최종구 준비 서면으로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규제 TV 말씀하셨는데 정규제 TV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났잖아요.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엮여도 너무 엮였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면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잘 무산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가면은. 네. 모르죠.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뭐 청구가 된다든지 오늘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집행해라 수색영장을 청와대 이런 게 나오면 또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당시도 그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작년 담화 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지 않았잖아요. 특검도 지금 사실 지난번에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 이유 때문에 대면 조사 안 한다. 정말 대통령 변호인단답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여태까지의 그 저간의 어떤 행태를 미뤄볼 때는 네.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럼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민들의 뭐 시선이 다 어디로 다 딴 데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변론기도 연기하고 증인 무더기 신청 39명이나 한 다음에 또 15명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는 공정성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15명 중에서 대체로 한 5명 이 안쪽으로 증인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8명이나 받아들였어요. 헌재에서 상당히 공정성의 시비가 걸릴까 봐 그런 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물론 6개월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국정이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가 열려도 뭐 황교안 총리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공정하다면요 결론 빨리 내려야 됩니다. 아까 조 의원님 말씀 3월 13일 이후가 되면 7명인데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또 12월까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헌재도 지나치게 끌려가지 말고 국민을 보고 헌법과 법률을 보고서 당당히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이제 안 받고 특검 조사도 실질적으로는 또 받겠다고 해놓고 좀 어려운 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일단 명분상 국민 앞에 그렇게 약속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실제로는 부담도 되고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검찰 앞에 서서 조사를 받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든 특검 앞에서 조사를 받든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들한테 신문을 당하든 간에 다 범죄자로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위상 자체가 네. 그 권위 자체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 서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자리에 검사 앞에 특검 앞에 재판관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섰을 때 본인이 변론을 잘 해가지고 당신들 그거 다 말하는 거다 엮은 거다 헛거다라고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국회 소추단하고 이렇게 변론해가지고 재판관들이 볼 때 대통령 말이 맞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자신 있느냐? 자신이 없으면 거꾸로 돼버리거든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증거하고 막 밀려들어오고 증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말 못하면은 사실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까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출석 협상을 해가지고 네. 현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3월 13일 이후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던지겠죠. 출석할 용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 가능성 없으면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시점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어느 정도 심정은 다 나는 기각이다라고 하든 나는 인용이라고 하든 간에 심정은 거의 다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2달 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2달 동안 다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서 밤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2달 동안을 천천히 이쪽일까 정리를 이쪽일까 해나가겠죠. 생각해서 2달 마무리 지금쯤 거의 다 그 심정이 형성됐고 또 재판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그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남은 거는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재판관들끼리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낼까라고 그렇죠. 평의에 들어갈 때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느 한쪽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은 반대 주장에 있던 재판관들도 설득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설득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변수가 남았을 뿐이지 이제 더 증인을 부르고 뭐 대통령 출석하고 해가지고 심정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도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증인 자꾸 부르는 거는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 그리고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아주 무관한 증인들을 부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급기야는
재판관들은 제지도 사실상 받았죠. 예, 제지도 받고 뭐 요새 뭐 사이다 발언은 저 재판관들도 많이 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이정미 재판관하고 강일원 재판관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인까지 신청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다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루머들도 나오고 뭐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면서 사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또 대한문 앞 집회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도 함께 그쪽에서 뭐 총동원령까지 내려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올 들어서 촛불 집회가 제일 큰 규모로 열렸어요. 뭐 올해가 뭐 2월 오늘 뭐 10일밖에 안 됐지만 예, 13일이군요. 어제죠. 그러니까 예. 그저 토요일 날 80만이 뭐 전국적으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네. 집회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사실 태극기 집회 규모가 대단히 좀 미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탄핵 기각설, 탄핵 지연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억측이라든지 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의 이정미 재판관이 말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도 이제 민주당은 총동원령 내렸었고, 그랬죠. 국민의당은 뭐 각자 의원 자율에 맡겼고 이랬었는데 또 다른 어떤 주자들은 뭐 서울에 있고 다른 주자들은 또 광주 집회 참석도 하고 안희정 지사나 뭐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광주 집회 참석하고 그랬더라고요. 문제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어떤 객관적인 팩트나 이런 데 근거하지 않고 자꾸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요즘 또 굉장히 난무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는 정말 제가 봐도 진짜로 믿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뉴스 같은 거. 카톡을 통해서 막 유포된다든지. 점점 이렇게 된다면 이거 그야말로 이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아주 전혀 상반되는 어떻게 절충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심합니다. 네, 네. 이거는 결국은 탄핵 심판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주장은 뭐 나름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앞으로 나아가죠. 뭐 탄핵 기각해야 된다. 또 특검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죠. 특검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뭘로 도대체 해체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무조건 촛불 집회 무조건 지금 박근혜 당장 구속하라.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진영 놀이로 가고 말았어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실 자꾸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자꾸 이렇게 지연 작전 쓰려는 거는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꼬무수처럼 비친 이렇게 지연 작전 쓰면 안 된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의 좀 역할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좀 헌재가 이제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은 뭐 혁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인들의 그런 말과 행동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정리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또 판단은 국민들이 또 할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제1당이고 국회의 어떤 국회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일당으로서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휘청거리고 탄핵에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이끌어가야 될 입장인데 애초에 뭐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협의하자. 그리고 총리 추천해라. 그리고 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뭐 조기 하야를 하던 이런 거에 대해 협의하겠다. 네.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탄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바로 인용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과 재판과 헌재 판단이 동시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헌재로 갔으면 이것이 정말 간단하게 끝날 건데 특검 조사랑 헌재 조사랑 같이 이루어지고 헌재가 어떤 검찰 수사권처럼 그렇게 할 그런 기능도 없는데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소위 말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충돌하는
여기에 정치인들이 또 끼어 있고 정말로 지도자라면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분단해 오는 이데올로기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순수성이 있는데 정치인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저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헌재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 결정이 됐으면 헌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처럼 이런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권 주자들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준비한 그래픽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32.9%, 1.7%포인트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16.7%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3.7%포인트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 뒤이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15.3%, 2.9%포인트 지난주보다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난주에 그 갤럽 여론조사 나온 것도 비교를 해보면 누구보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돌풍이라고 할까요? 네.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9%포인트나 좀 급상승하는 기록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요 정도 수치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뭐 지금의 어떤 그냥 흐름을 보는 거지만 또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 상승 추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인데 지난주 일주일 내내 그 갤럽 조사가 아주 화제였잖아요. 네, 안희정 네. 지사가 뭐 네. 수직 상승을 했었죠. 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19점 몇 %였죠? 19%로 지금 저기 나와 나오네요. 있네. 19%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근데 저 어제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호남에서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안희정 지사가. 물론 호남에서 저 갤럽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높아요. 근데 그 상승 속도가 빠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약간 하락했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약간 올라갔고 특히 이제 50대에서 안 지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가. 그리고 이제 그 50대에서는 더 높게 나왔는데 단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는 역시 문재인 후보가 훨씬 높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서 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도 그렇고 연령별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는 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지난주에 비해서 3.7% 올랐잖아요. 네. 이 추세로 볼 때 안 지사가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나타나요. 50대가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선거에서는 50대가 5060으로 해서 좀 보수 쪽으로 분류됐는데 이번 네. 선거의 50대의 특징은 스윙보터 이른바 부동층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50대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이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의식한다면은 결선 투표 가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3위를 한다면 안희정 지사가 2위를 하고 그럼 안희정 지사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이재명 시장의 표가 이재명 시장과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지지 계층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개혁 진보 쪽에 더 무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안 지사는 지금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것이 강점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의 표는 안희정보다는 문재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 당내 경선 역시 조직표거든요. 조직표인데다가 문재인 전 대표의 표가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표로 보여지고 안희정 지사의 표는 중도 보수의 표이기 때문에 막상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직접 가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 문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돌풍이 지금 상승은 무섭긴 무서우나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희정 지사 20%가 정말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20%를 넘는다는 건 이제 어떠한 한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쭉 이어질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그 20% 넘어선다면은 그는 이제 호남에서 처음에 안철수를 밀다가 잘 안 돼서 문재인 쪽으로 갔던 저 여론이 일부 다시
저기 안희정 지사 쪽으로 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또 호남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범야권 여론 가운데서 비문이라고 분류되는 네. 또는 반문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 그 여론이 안희정 지사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처럼 20%가 일단 넘었으면은 설령 문재인 전 대표를 추월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특미까지 쫓아가면은 당내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제로 인해서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 일부에서 말하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 돌풍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나요? 당내 경선은 항상 그게 지금 그렇죠. 그 관건이다 보니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는 조직과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4년 전부터 대선 출마 이후부터 줄곧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준비를 해왔고 네. 소위 말해서 준비된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여기에는 확장성이 없다. 예. 패권적인 친문 패권이라는 그런 인식. 그래서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안보 그리고 보수 여기에는 상당히 약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치고 들어간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차를 탄 것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 것이 소위 말해서 대연정.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명성보다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사실은 야권의 어떤 선명성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본선에 가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네.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꺼냄으로써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명성 이것을 저는 잡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특히 대연정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노무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큰 어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슈 선점에는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본선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연정이라는 것은 협치, 확장성, 반패권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결선 투표에 가서 1, 2등에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에 가서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전 대표와 누가 붙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랑 결선 투표에 갔을 때는 예. 결국은 조직과 이슈에서 조직표가 상당히 앞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완전 국민 경선을 하지만 선거인단으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투표장에도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여론조사처럼 전화가 오면 찍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지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런 표심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은 조직과 이슈의 싸움에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안희정 돌풍이 가능한가는 이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네. 일단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4, 5%까지 오는 데는 본인의 지사 경험이나 경륜 이런 거 가지고 자력으로 올라왔다가 반기문 그 총장이 하차하면서 그 표가 그대로 옮겨져서 며칠 사이에 바로 그냥 10%대까지 올라갔는데 예. 그걸 놓치지 않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도 확장 정책을 쫙 펼쳐 가지고 그게 제가 말하는 안희정의 3단 로켓이 이제 점화가 됐는데 이게 예, 쫙 올라가서 19%까지 올라갔는데 20% 이상 이전에 대기권을 뚫는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그걸까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것이냐, 그걸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동안에는 그냥 편하게 봐왔던 경쟁자들이 견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아이고 환영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응들을 보면은 이제 견제 들어오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쪽에서도 바로 이제 광주 발언 가지고 네. 이제 견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견제들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어제 그 광주 발언이 문제됐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3단 로켓은 중도 외연이라는 이 엔진을 통해서 불을 붙였는데 예. 이게 다 20%에서 25%, 30%까지 가려면은 결국 호남표도 또 더 가져와 문재인 표를 더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이런 또 개혁적인 세력 표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 가지고 대북 특검 송금 대북 송금 특검 이야기도 했고 또 40대 50대 민주화 세대의 내가 대표자가 되겠다고 특정 세대의 대표자를 또 자임하고
자임한 보편적 세대가 아닌 특정 민주화 세력의 이제 대표를 자임한 거는 그쪽 표까지 더 가져와야 25% 30% 가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이런 중도 포용의 노선하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벌써 네. 이제 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온 스탠스, 궤적하고 어떻게 일치시켜 가면서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리면 표를 따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제 중심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가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표를 하나하나 또 덧붙여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그 2위가 되고 1위까지 턱 밑에 쫓아가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이미지로 그냥 느낌으로 안희정을 봐왔던 여론이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 예. 어떤 사람인가. 과거 뭘 했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본인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제 궁금하겠군요. 검증이 들어갑니다. 예, 예. 벌써부터 일부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 뭐 곽상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같은 분도 이제 뭐 과거에 그 노 대통령 장례식 때 있었던 그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인터뷰했던 얘기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학생운동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자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검증 무대는 안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냥 인상이 좋다, 느낌이 좋다, 호감이 간다 이거였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제 딱 그 무대 위에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명하고 또 납득시키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가가 자기 또 역량에 달린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 네. 3단 로켓이 대기권을 뚫을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못 올라가고 다시 또 어떻게 정체하든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변수라고 봅니다. 네. 검증과 견제에 대해서 안 지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잘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조 의원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은 뭐 젊은 이미지, 세대 교체론 이런 여러 가지 등 그리고 표의 확장성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아까 장 교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좀 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야권 유권자도 생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표의 확장성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젠 다시 이제 정확한 검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그래서 20%뭐 대기권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비용 같은데 20%를 뚫느냐, 그 25%까지 가느냐. 만약 25%까지 간다면 네. 제가 아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조직과 그리고 역시 그 표의 충성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0%를 넘고 25%까지 가게 된다면은 당내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이 당내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려면 역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위의 곽 변호사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집토끼를 잡아야지 뭔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안희정 지사는 집토끼보다는 좀 중도 보수도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의 표가 일로 많이 왔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 검증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안희정 지사는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네. 정책이나 이런 브랜드 이런 거 잘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대연정, 새누리당을 포함한 대연정 그리고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존중이니까 합의돼야 된다. 바로 이게 이제 중도 보수와 연결돼서 나타났던 것이 이게 반영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밖에 정책이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칼퇴근법, 뭐 육아휴직에 관련된 거, 또 이재명 시장은 뭐 기본소득 뭐가 있잖아요. 뭐 저기 근데 지금 이제 이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 이전 이건 아주 커다란 이슈로 지금 제기하려 하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의 경우는 군복무 단축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생각나는 그런 정책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 조금 아까 봤는데 예. 앞으로 향후 1, 2주 일이 안희정 지사의 이 돌풍이 의미 있는 상황으로 가느냐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잠깐 인기로 반짝하냐는 이번 1, 2주 정도의 정책이나 검증을 통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쉽게 끝날 것 같은 이런 민주당의 경선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탄핵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계속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바른당, 보수정당 계열에는 아직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판이 정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경선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중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서 대선일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탄핵이 결정된 순간에는 철저하게 저는 진영 논리 싸움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이 저는 다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뭐 대연정이라고 중도 표심을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가져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선명성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야권은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그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그동안의 대선 국면마다 이러한 그런 여권과 야권, 보수와 진보 이 구도의 어떤 정치 경쟁 형태가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뭐 탄핵의 시점이 큰 그 구름이 하나 떠 있고 그 밑에 여당을 비롯한 여권, 구여권들이 지금 다시 재창당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판이 정리되려면 이 먹구름이 거친 다음에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지형으로 다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보수층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상당히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황 대행은 그런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설령 뭐 나는 정치는 안 할래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굳이 그걸 발표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네. 뭐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 일부에서는 좀 약간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상황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 저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고 이런 지지율이 대통령 2등, 3등까지 가는 이 상황이 이 대행이 임기가 맞춰질 때까지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모두 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대행으로서의 힘이 실리는 거고 또 본인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세력은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지금 일부가 불임정당이라고 나가려고 막 들썩거리는 분들이 저 황교안 대행이 2위 또는 1위가 돼가지고 이 당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바깥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 있는 분들은 이게 황 대행이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딱 붙여주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진보 좌파하고 딱 맞서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여차하면 탄핵 인용이 됐을 때 이 사람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선 도전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이 바깥에 태극기 그 집회가 뭉치는데 수적으로 모이고 마음이 뭉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본인으로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속으로 이번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결론 내릴 때까지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어쨌든 그 이런 사태가 있은 그 과정에 본인이 법무장관하고 총리까지 한 데 대해서 벌써부터 인책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다가 실제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자기를 임명하고 그 국정을 이끌었던 대통령은 파면돼가지고 뭐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국정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기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냐? 맞냐? 이런 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런 거 하고 또 그렇게 부담을 지고 나왔을 때는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또 이제 보수 색깔이 강한 것이 결집도는 좋지만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당선표까지 가는 데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와서 당선 안 되는 당선 전망이 안 보이면 또 고민할 거고 또 뭐 최악의 경우 어차피 내 공직생활 끝났고 앞으로 내 나이가 있으니까 한 10년, 20년 정치하지 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안 되면 야당 정치는 하겠다. 그 각오까지 정리가 돼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행하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주위 이야기는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겠네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조 의원은 그 아주 그 정치 공학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좀 당위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쯤이면요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황 총리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불출마 선언하고 싶어도 언제 뭐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불출마 선언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설명하신 거잖아요. 마치 인용을 바라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출마 선언하자니 인용도 안 됐는데 또 출마 선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아주 애매해요 입장이. 근데 지난해 12월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전혀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언급은 바뀌었습니다. 발언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도 나를 좀 빼달라 여론조사에서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무슨 불출마 얘기할 것도 없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신이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여론조사 업체들의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말씀처럼 새누리당이라든지 보수층에서 볼 때는 마지막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황 총리로서는 본이건 본이가 아니건 간에 그것까지 자기가 저버리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국정 공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바로 그 대선을 관리해야 될 심판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그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탄핵, 법원 공판, 그리고 헌재 재판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대통령을 모셨고 법무장관을 했고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역사 앞에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마 불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입장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제가 직접 국정 공백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은 안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출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품격도 있고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네. 지금 저런 식의 애매한 태도는 저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시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관련된 발언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 들어서 지난 이달 초죠. 이달 초부터 이제 분위기가 뜨고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회피하는 듯한 말을 했죠. 예. 따라서 하다가 지난 7일 날 국회 본회의 출석해서는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좀 밝혀라.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얘기했을 때 적당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로 뭔가 이제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분명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러는 건 뭐 출마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해석할 수 거잖아요. 있는 해석할 수 있죠. 소견이 있었죠. 뭐 정치를 당위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계 은퇴를 해서 대통령까지도 됐고 정계 은퇴를 하신 분이 최근에 또 다시 정계 복귀를 해서 지금 대선에 뛰어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막강한 그런 중체대한 그런 책무가 있지만 본인이 뭐 권력 의지가 있어 대통령에 나가겠다면 다른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이제 헌법적인 질서인데 그리고 뭐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에 그래서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건데 결국은 국민이 원하면 국민을 파면 이미 그것은 권력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월 2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당시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통치 철학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안보 그리고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 복지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에는 저는 권력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아니면 기각이 되고 그걸 떠나서 대선일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보수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이 없는 황교안 대행은 뜨고 있는데 바른정당 후보들 본인들이 하겠다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자처하신 분들은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유승민 의원 얘기죠. 뭐 남경필 지사하고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인재 전 지사도 출마 뜻을 밝히고 있고 김문수 지사도 전 지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잖아요. 근데 참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죠. 황교안 총리는 지역도 대구 경북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유승민 의원은 출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은 정당인이고 그리고 사선 의원이고 현역 그리고 지역도 대구 동을에서 사선됐고 그럼 당연히 보수의 적통으로서 유승민 의원이 지지를 받고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게 한국 정치의 아주 미묘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지금 대구, 경북 등 이런 지역적으로 본다면 그런 지역이라든지 60대 이상의 유권자분들이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인물이고 그리고 경제나 노동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네. 하기 때문에 보수의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황교안 총리한테 가다 보니까 네.
황 총리의 존재라는 황교안 총리의 존재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의 입지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스탠스는 개혁보수정당을 지향을 했었잖아요. 이름이 개혁보수당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름을 바른정당으로 바꿨는데 개혁보수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강고한 보수라고 그럴까? 이게 뭐 이런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강경한 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진영으로부터 썩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유승민 의원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가 안 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집토끼를 우선 잡은 다음에 뭔가 외연 확장이 되는데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스탠스 바꿔서 강고한 보수로 갈 수도 없어요. 2015년도 원내대표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 각을 세우면서 이 저간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탈당하고 다시 당선돼서 복당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대단히 애매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뭔가 저기 탄핵을 찬성하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 잘못된 친박 세력과는 결별을 했고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가장 알맞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지금 국민의당과 이 새누리당 사이 낀 정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 사실 황교안 총리의 어떤 지지율 상승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바른정당이 지금이라도 확실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확실히 낸다면은 그리고 연대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대라면 국민의당과의 연대 같은 국민의당과의 거. 연대를요. 너무 지나치게 지금 새누리당과 후보 단일화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새누리당 딱 그 고정된 지지층이 있거든요. 충성도가 아주 강한 지지층. 예. 그럼 분명히 외연 확장성은 없어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이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나 손학규 의장하고 뭔가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당에서 누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이쪽과 뭔가 새로운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이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도인데 이번에 그렇게 갈지 저는 그런 쪽보다는 진보라고 자리매김되고 있는 문재인 쪽 진영, 뭐 문재인이 되건 안희정이 됐건 예. 이재명이 됐건 말이죠. 이쪽에서 한 명하고 유승민 의원과 사실 국민의당의 이쪽 스탠스는 사실 비슷해요. 개혁, 중도 이런 쪽이거든요. 이쪽이 연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도 대 진보 구도로 간다면 이쪽에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치고 지지율이 높다라는 근거로 예.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에서 이쪽이 한번 게임을 해볼만 하죠. 근데 다 각자 도생으로 간다. 예. 3자 구도, 4자 구도 그건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일단 바른정당은 심야 토론 끝에 독자 후보 낸다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위기감 끝에 이제 그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끝장 토론 끝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 죽어가는 보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일단 나와가지고 보수 혁신의 둥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의 과정이 그걸 제대로 못 보여주고 거꾸로 오히려 뭐 기대를 오히려 까먹는 그런 행보들이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부분도 그 가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며칠 반대한다고 해서 뒤집는 바람에 그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걸 또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치는 또 공수처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수는 그걸 지지하는데 한두 명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또 결론을 못 내리고 네. 그리고 창당 대회하는 날 그날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했는데 최고위원 한 분이 바로 반기문 이렇게 선대 본부장 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 나가고 지금 또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전 당 대표를 다시 또 불쏘시개로 불러내겠다는 이런 고육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당이 다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좋은 토론이고 결론도 좋았다고 보는데 하나 또 아니다 싶은 거는 탄핵이 기각되면은 저는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저는 이걸 보고서 오세훈 전 시장 때 그 무상급식의 대자비 그러니까 그걸 네. 다시 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는 일단 그 시민투표에게 맡겨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 시민들이 무상급식 찬성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끝내 그걸 집행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그냥 난 집행 못하니까 시장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미리 네. 그걸 만약에 이걸 그래 되면 난 시장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는 던지겠다는 뜻보다도 시민들의 의사를 압박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행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 저도 소속이지만 의원들이 진짜 책임을 느낀다면 헌재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하도록 자유를 주고 헌재가 그래서 기각 결정하면 그때 우리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지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헌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오해를 뜻은 충정 그게 아니라고 예.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예. 이제 유승민 대표는 지금까지 말씀 쭉 있었지만은 그 문재인 대표가 뜨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뜨고 안 지사가 떴는데
마지막에 정치권에서 몇 번의 파동 가운데 뜰 사람은 한 사람밖에 네, 없다고.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네. 자산은 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